이젠 투잡으로 대리도 못 뛰네.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야. 이제는 투잡으로 대리운전도 할 수 없네요. 이런 불경기는 처음 겪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호이고 올해 65입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나름 괜찮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0년을 근무했고 마지막엔 생산관리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두 딸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큰 딸은 이미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고 막내딸은 인천에 있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꾸려왔고 저희는 안산의 25평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가을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저가 부품에 밀려 회사 실적이 나빠졌고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대신 퇴직금은 후하게 챙겨주겠다고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상 남아있기도 애매했고 무엇보다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법정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2년 뒤면 정년인데 퇴직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살아보자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냐고. 등록금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요. 2015년 11월 말 저는 30년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20대 청년으로 들어와 50대 중년이 되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던 시절, 대리로 승진하던 날, 과장이 되고 차장을 거쳐 팀장까지 오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후배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회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통장에 들어왔고 저는 한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낮에 동네 도서관도 다니면서 평소 못 읽었던 책도 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도 다니고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좋았습니다. 출근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나 되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지낼 수는 있었지만 이대로 노후 자금을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 원으로 생활비만 쓰면 5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은 65부터 받을 수 있는데 아직 7년이나 남았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58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동안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단순 노동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괜찮은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5년 겨울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다들 비슷한 나이라 은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을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으로 5천만 원 날리고 재고 처리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는 택시 면허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카카오 택시 같은 앱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치킨집을 하려다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은퇴 후 생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대리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카카오 대리 같은 앱이 뜨면서 대리운전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예전처럼 콜센터에 전화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조카가 20대 후반인데 주말에만 대리운전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는 겁니다. 평일 저녁까지 하면 500만 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30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 현장에서 일했으니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운전 경력도 35년이나 되었습니다. 무사고였고 제 운전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과 주말에는 콜이 엄청 많다고, 강남에서 일하는 기사는 하루에 20만 원도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대리 운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카오 대리, 카풀 대리, 대리콜 같은 플랫폼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2015년 대리운전 시장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모집 공고도 엄청 많았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기사를 모집하고 있었고 후기들을 보니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습니다. 한 기사는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퇴직 후 대리운전 시작했는데 월 5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고, 체력만 괜찮으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사는 주말 이틀만 일해도 30만 원은 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만 일해도 되고 주말 위주로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만 일하면 되니까 체력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투자 비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동 휠이나 킥보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고로 사면 3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처럼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처럼 면허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새 대리운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피크타임, 시간대 수익이 좋은 지역,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리운전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밤일을 하면 몸이 상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앱으로 다 관리되니까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수입도 괜찮다고,
몇 년만 하다가 여유 생기면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제 운전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인데 대리운전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만 건강만 조심하고 사고 나지 않게 안전 운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어도 참으라고, 절대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운전 잘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친구 아빠도 대리운전하시는데 수입이 나쁘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큰딸도 전화로 응원해 줬습니다. 아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건강만 챙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2016년 1월 초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카오 대리 앱을 다운받고 기사 등록을 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심사는 이틀 정도 걸렸고, 승인이 나자마자 다른 플랫폼 두세 곳에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대리콜, 카풀 대리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콜을 많이 받으려면 여러 앱을 동시에 켜놓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전동 휠을 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손님 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해 준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전동 휠이나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짜리 중고 전동 휠을 구입했습니다. 1년 쓴 제품이라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타보니 조금 불안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번 연습하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2016년 1월 중순 첫 콜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안산 고잔동 술집에서 수원 영통까지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15km였고 요금은 25영원이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15%를 제하면 제 수입은 20일 250원 정도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술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40대 직장인으로 보였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졸면서 가더니 도착해서는 감사하다며 현금 5영원을 팁으로 주고 내렸습니다. 첫 대리 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영통에서 다시 전동 휠을 타고 안산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1시간 만에 250원을 번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10만 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전동 휠을 타고 가는데 힘들다는 생각보다 신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총 6건의 콜을 받았고 수입은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번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첫날인데 이렇게 잘 벌었다고요? 아내도 놀라워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면서 수고했다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 콜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회식과 모임이 많았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10건 정도의 콜을 받았고 수입은 15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팁을 10,000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운전이 안전하고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면서요. 일요일에도 일했는데 평일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8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23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4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 수입이 5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시간대에만 일했습니다. 대략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정도 일하면 5만 원은 벌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이 3시까지 7시간 일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푹 자니까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대리 운전으로 더 많이 벌다니요. 퇴직금은 전혀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들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 등록금도 여유 있게 냈고 아내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리 운전하길 정말 잘했다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니 대리 운전이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여름 저는 완전히 대리운전에 적응했습니다. 안산과 수원 지역의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했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대기하면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안산 고잔동과 중앙동의 유흥가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술집과 음식점이 많아서 콜이 자주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수원 인계동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원역과 인계동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토요일 밤에 특히 바빴습니다.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지만 저녁 시간대에 가족 모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 콜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제 운전이 안전하고 친절하다며 다음에 또 불러달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대리 앱에는 기사 평점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 평점은 4.8점이었고 후기도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모셔다 드렸다, 친절하고 좋았다 같은 리뷰들이 쌓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콜이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월 4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가니까 도심이 한산해졌고 회식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을이 되자 다시 콜이 늘어났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했고 술자리도 많아졌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총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 평균 480만 원이었습니다. 적금을 2천만 원 넣었고 생활비로 800만 원을 썼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전기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2% 정도였으니 이자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고 수입은 좋았으며 가족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큰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손주 얼굴 보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베이비 용품을 사러 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딸 결혼 자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몇 년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노후도 넉넉할 것 같다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2017년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봄에 첫 손주가 태어났고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분당에 사는 큰딸의 집을 자주 방문해서 손주를 봤습니다. 작은 손주를 안으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 갈 때쯤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막내딸도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펙 쌓느라 바쁘다며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리운전으로 월 5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500만 원을 벌었고 그중 2천만 원을 적금에 넣었습니다. 전년도 적금 2천만 원과 합쳐서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전기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저는 밤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가을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밤에 콜이 쉴 새 없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10분에서 2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금요일 밤 10시에 고잔동 공원에서 4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같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기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시간에 콜이 바로바로 왔는데 올해는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기사가 2배로 늘어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사도 거들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었다고 대학생들까지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앱 덕분에 대리운전 기사 등록이 너무 쉬워졌고 젊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20대, 30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대학생들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공원에서 대기하다 보면 정말 젊은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전동휠을 타고 다니면서 콜을 받았습니다. 2016년만 해도 대리운전 기사가 전국적으로 20만 명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5만 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5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월 수입이 450만 원 정도로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예전보다 조금 더 오래 일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뉴스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했고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술값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 확실히 콜이 줄었습니다. 특히 평일 저녁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콜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대기해야 겨우 한 건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직장 내 회식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태우는 손님들도 예전보다 덜 취해 있었고 일찍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3차를 가는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회식을 거의 안 한다고, 팀 회식도 1년에 2~3번밖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토요일 밤에도 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일요일은 거의 한산했습니다. 제 월 수입은 4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18년 겨울 처음으로 월 수입이 35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덜 했고 송년회 시즌인데도 예년만큼 바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기도 했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적금을 넣지 못하고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난 거죠. 플랫폼 수수료도 문제였습니다. 카카오 대리는 초기에 수수료가 10%였는데 2017년부터 15%로 올랐고 2018년에는 18%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요금을 받아도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2만 원짜리 콜을 받으면 예전에는 18,000원이 제 몫이었는데 이제는 16,4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600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유료 앱 구독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월 15영원을 내면 우선적으로 좋은 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콜이 너무 안 잡혀서 결국 가입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느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까? 하지만 예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도 비슷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었고 대리운전 시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전체로 계산하니 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이었습니다. 16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적금은 못 들었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벌었고 막내딸도 취업을 해서 독립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250만 원 받으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 둘이서 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2020년 1월 뉴스에서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터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부에서 저녁 9시 이후에는 술집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회식도 금지되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리운전 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월에는 하루 종일 대기해도 콜이 두세 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80만 원이었습니다. 4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로 강화되면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콜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몇 시간씩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요? 50대로 보이는 한 기사는 담배를 피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고 정부에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으니까요. 5월 들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콜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전기 예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찾아서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적금 4천만 원은 아직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회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집 근처에서 가볍게 마시고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거리 대리 운전 콜은 실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콜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콜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제 수입은 총 2천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90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기 예금에서 1천만 원을 찾았었고 적금도 600만 원어치를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모은 적금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리운전을 계속해도 되겠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도 고민이 되었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거리두기는 계속되었고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하며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나갔지만 수입은 형편없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15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20%로 올랐고 유료 앱 구독료도 월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크타임 기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일정 건수 이상 콜을 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외곽 콜만 배정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콜 자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피크타임에 3건을 받아야 하는데 한 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준을 못 채워서 저는 계속 외곽 콜만 받았습니다. 안산에서 화성까지, 수원에서 오산까지 편도 20km가 넘는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요금은 3만 원 정도인데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동 휠을 타고 시속 20km이므로 1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시간당 수익이 형편없었습니다. 그해 연말 전기 예금 잔액은 8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퇴직금을 7천만 원이나 까먹은 겁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2022년 4월 정부에서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술집도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활기찬 대리운전 시장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콜이 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대거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0대, 40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50대 은퇴자들도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반면 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음주를 줄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예 술을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음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콜을 잡기 위해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원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전동 휠과 킥보드를 탄 기사들이 수십 명씩 모여서 앱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콜이 뜨면 순식간에 누군가 낚아채 갔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스마트폰 조작이 빨라서 유리했습니다. 저처럼 60이 넘은 기사는 느려서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한 번은 콜이 뜨자마자 클릭했는데 이미 다른 기사가 받아갔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영원을 넘었고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외식과 술값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의 소주 한 병 가격이 6영원에서 7영원으로 올랐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25영원이었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 15영원이었습니다. 이러니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집에서 마시면 한 병에 2영원밖에 안 들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월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했지만 콜은 4-5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하루 수입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5일 일하면 150만 원 정도였고 거기에 주말 콜을 더해서 250만 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유료 앱 구독료는 3만 원에서 45영원으로 또 올랐습니다.
카카오 대리는 기본 앱 외에 플러스 버전, 프리미엄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 구독료를 받았습니다. 기본 앱은 15영원, 플러스 버전은 15영원, 프리미엄 버전은 15영원이었습니다. 세 가지 버전을 다 구독하지 않으면 좋은 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월 45영원을 냈습니다. 수입의 20%가 플랫폼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22년 말 전기 예금 잔액은 5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원을 까먹은 겁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퇴직금을 다 까먹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대리 운전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60세의 나이에 매일 밤 새벽까지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한계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무리하면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도 문제였습니다.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을 타고 이동하다가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쳤고 한 번은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새벽에 전동 휠을 타고 가는데 졸음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저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급정거하느라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위험한 일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전동 휠 사고로 사망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다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3월 어느 날 밤 저는 수원역 앞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 콜이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기사들이 10여 명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리 운전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까지 앉아서 콜 하나 받으려고 기다리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퇴직금도 거의 다 날렸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대리 운전을 그만두겠다고요? 아내는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나가는 게 너무 걱정됐다고, 이제 그만둬서 다행이다고 했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대리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안산에서 수원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요. 2016년에는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월 500만 원씩 벌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급격하게 변했고 코로나는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7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보니 총 2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6년에 6천만 원, 2017년에 500만 원, 2018년에 500만 원, 2019년에 600만 원, 2020년에 900만 원, 2021년에 2천만 원, 2022년에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연평균 3천만 원 조금 넘게 번 셈입니다. 처음 3년은 좋았지만 나중 4년은 형편없었습니다. 전기 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500만 원을 까먹은 겁니다. 7년간 일한 결과가 고작 500만 원 남은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22년과 2023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500만 원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받았는데 금리가 6%였습니다. 매달 이자만 12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걸 못 갚아서 500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축은행에서 받았는데 금리가 12%나 되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퇴직금 잔액 500만 원에서 빚 3천만 원을 갚으니 실제로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노후 자금이 500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어디냐고, 이제라도 그만둬서 다행이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원에서 코를 기다리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밤 벤치에 앉아서 1시간씩 기다리던 기억, 전동 휠을 타고 넘어져서 다쳤던 순간, 손님이 토한 차를 청소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보조, 주차 관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전 직업이 뭐였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30년 근무했고 최근 7년간 대리운전을 했다고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 일은 단순하지만 성실해야 한다고, 제 경력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2일은 쉬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고 7년 동안 밤거리를 누볐는데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주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한 남자는 저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쓰레기 좀 치워요. 빨리요. 예전에 회사에서 팀장이었을 때는 후배들이 저를 존중했는데 이제는 경비원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아내는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라 힘들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3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아껴서 쓰면 충분했습니다. 안산의 25평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남은 돈 2억 원과 예금 잔액 500만 원을 합쳐 2억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군포에 15평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었고 남은 500만 원이 저희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둘이 사니까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냐고, 힘들면 도와줄 테니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딸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키워야 하고 딸내도 살기 바쁜데 우리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막내딸도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용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딸들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미리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패끼치지 않고 우리끼리 근근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대리 운전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2016년은 대리 운전의 황금기였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이 막 성장하면서 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기사 수는 아직 적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계속 이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면 경쟁자가 몰려듭니다. 대리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16년에 20만 명이던 기사가 2022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0%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음주를 줄였고 대리운전 이용도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대리운전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술값이고 그 다음이 대리운전 비용입니다.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코로나는 결정타였습니다. 회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고 젊은 세대는 아예 술을 멀리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뀐 겁니다. 건강을 중시하고 음주를 절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대리운전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잘 되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봤어야 했는데 눈앞의 수입에만 현혹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도 문제였습니다. 카카오 대리 같은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수료를 계속 올렸고 유료 구독 서비스를 강요했습니다. 기사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초기에는 수수료가 10%였는데 점점 올라서 20%까지 되었습니다. 유료 구독료까지 합치면 월 45영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이 250만 원이면 거의 20%를 플랫폼에 갖다 바치는 셈이었습니다. 피크타임 기준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생겼습니다. 콜이 없어서 기준을 못 채우면 다음 주에는 더 나쁜 콜만 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사들은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 갔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기사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보험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기사 혼자 져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문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전동휠을 타고 이동하는 게 60대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전동휠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몇몇은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기사가 기억납니다. 50대 대리운전 기사가 새벽에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어두운 도로를 달리다가 졸음운전하던 차에 치인 겁니다. 그 기사의 아내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가족은 막막해졌습니다. 저도 2번이나 넘어져서 다쳤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밤에 전동휠을 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2015년에 대리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경비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월 200만 원씩 꾸준히 벌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7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벌었을 테니까 퇴직금과 합치면 2억 7천만 원이 있었을 텐데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초반의 달콤함에 속아서 7년을 허비했고 노후 자금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대리운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부업으로 잠깐 하는 건 괜찮을지 모릅니다. 주말에만 용돈벌이 정도로 한다면요. 하지만 본업으로 삼아서 노후를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일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동하고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며 플랫폼 기업의 횡포는 점점 심해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리운전 기사들의 수입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2024년 들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면서 콜은 코로나 이전보다 20에서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17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더 참담합니다. 한 달에 200시간 일해서 175만 원을 벌면 시간당 75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만 원인데 그것보다도 적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그만뒀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텼다면 남은 예금마저 다 날렸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좁은 빌라에 살고 경비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월급은 적지만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고 일도 예측 가능합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친해져서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떤다고 합니다. 저희는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습니다. 여행도 못 가지만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손주 보러 큰딸네 집에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기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집니다. 만약 지금 대리 운전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이나 2016년의 대리운전 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기사는 너무 많고 콜은 너무 적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무엇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업종이 대리운전입니다. 부업으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본업으로 삼거나 노후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경비나 택배 같은 일이 더 안정적입니다. 수입은 적어도 매달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산재보험도 있고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시간과 1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잃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대리운전입니다. 플랫폼 기업만 배불리고 기사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문제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대리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